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내교육 TV. 네, 이번 주제는 저희 내교육학과에서 겨울방학 때 이제 지역에 좀 지역 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격 대학이긴 하지만 전국에 또 학우분들이 계시고 뭐 외국에서도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방학 때를 조금 활용해서 지역 모임을 하는데요. 오늘 얘기할 이 강연 주제는 이번 겨울 방학 때 지역 모임에서 토크 아니면 뭐 학부모 특강처럼 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5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지금 2025년 뭐 전후를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그런 미래 세대와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네, 스마트폰, 스크린으로 정보를 뇌에 입력받고 처리하고 출력하는 인류 첫 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학부모들, 네, IQ 부모와 다중지능 아이,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5가지 주제, 브레인 롯,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 제2의 뇌장, 마음 챙김과 명상. 네, 마음 챙김 명상, 마음 챙김 같은 명상의 일종이긴 한데요. 마음 챙김 명상과 명상이 이 명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왜냐? 2024년부터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부에서 이 마음챙김 교육을 실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배경과 이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내적 역량. 네, 주제가 5가지나 되기 때문에 하나씩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 주제별로 이렇게 조금씩 진행을 해 오고 있고 아직 안 한 것도 있는데요. 네, 너무 오늘은 깊게 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5가지를 조금 이해를 돕기 전에 이 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겠죠. 어, 뇌에 대한 공부, 뭐 이것 때문에 또 이 채널에 들어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 출판계 과학서적 1위가 뇌과학입니다. 네. 그 배경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명확하고, 보다 과학적인 접근에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BTI도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더 이해하고 싶고, 상대를 더 알고 싶고, 그리고 나아가서 조금 더 공감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MBTI는 과학적인 완전히 검사는 아니죠. 병원에서 하지 않는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래도 뭐 대중적인 소통과 재미로 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근본으로 따지면 칼융의 그런 심리 이론들을 토대로 조금 만들어지긴 했으나 뭐 사실은 그 배경을 조금 보면 장모가 그 엉뚱한 사위를 이해하려고 자기 딸하고 막 연구를 해서 만든 거라고 알려져 있죠. 이 뇌에 대한 것은 과학자만큼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의학자만큼 치료의 영역으로 또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고 싶고 또 어떤 변화를 하고 싶다면 과거에는 어떤 모르는 것에 대한 접근,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본질은 종교의 영역에서 담당을 했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철학이 오랜 시간 그 영역을 담당을 해 왔었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20세기의 심리학이 그 영역에 아주 주도권을 갖고 있었죠. 네, 인간의 마음과 행동 변화 그 부분에서 심리학이 많은 마음 이론에 대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 인간에 대한 이해와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네, 몸 따로 마음 따로 아니죠. 네, 몸과 마음에 대한 그 커넥션이 필수 불가결하고요. 그리고 그 전체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인 뇌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뇌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는데 그 핵심은 brain is coordinator입니다. 뇌는 조절자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이 조절자로서의 기능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내가 그 집중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다거나 또 뭐 감정이 막 출렁거린다거나 뭐 쉽게 짜증이 난다거나 화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과거에 비해서 그런 차이가 일어날 때 어디를 들여봐야 되느냐? 우울증이 막 갑자기 일어나고 뭔가 여러 가지 그 의식의 어떤 의사결정이 조금 뭐가 잘 안 되고, 멀티태스킹에 대한 그런 부분이 뭐 잘 오류가 일어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많죠. 네,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는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그 영역, 그 부위, 아니면 그 어떤 현상이 아니라 뇌를 본질적으로 들여다볼 때, 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견시관이라고 하죠. 볼견, 볼시, 볼관입니다. 네, 어떤 시각을 갖고 본다, 어떤 견해를 갖고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근원적인 차원에서 말 그대로 관입니다. 빼뚫어 보는 통찰을 차원에서 보려면 brain is coordinator다. 뇌는 조절자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우리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항상성이죠. 뭔가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인간은 의식이 있는 물질이죠. 네, 물질이 이렇게 비물질들이 있죠. 의식이 없는, 네, 책상, 뭐 냉장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물질 중에서도 의식이 있는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정신을 갖습니다. 몸과 마음을 갖는데 그것도 유지하려고 하는 이 항상성이 기본이에요. 우리는 생명체니까요. 그리고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죠. 동물 중에서도 고등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복잡한 조절자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움직임만 있다가 네,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언어의 중추가 생겨나고, 또 셀프 컨셔스, 의식에 대한 부분, 자의식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조절자로서의 브레인이 존재합니다. 몸과 마음의 조절, 외부와 내부의 조절, 물질과 비물질의 조절. 뇌교육학과에서 보통 우리 학우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이 딱딱한 뇌기능 구조에 대한 뭐 공부 교과가 있긴 하지만요. 그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뇌 기능과 구조를 아무리 밝히더라도, 그거를 모든 지식을 알더라도 나의 변화와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료적 접근에서 막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네, 건강하고는 또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건강은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원리와 방법을 알면 좋겠죠. 자, 이 정도에 대한 인식을 갖고, 브레인은 코디네이터구나, 조절자구나. 그러면 조절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차원에서 오늘 5가지 키워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시대를 관통하는 브레인 랏, 네, 뇌썩음이라고 했던, 사진을 보면 더 명확하실 거예요. 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4년을 관통했던 키워드죠. 영국의 옥스퍼드 출판부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2024년을 뜨겁게 달구었고요. 사실은 2025년 이후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네, 손꼽았습니다. 이 브레인 롯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2024년인데 그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에 어떤 키워드가 나왔냐? 바로 팝콘 브레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팝콘을 튀기듯이 단기적이고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는
뇌가 되어 가고 있다. 그것을 팝콘 브레인이라고 불렀죠. 중요한 것은 이 해입니다. 2011년. 그로부터 4년 바로 전에 바로 아이폰이 나왔거든요. 인류에서 스크린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첫 세대가 출현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출현하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인간의 뇌는 단순합니다. 정보를 입력받아서 처리해서 출력하는 정보 처리 기관인데 인간의 뇌의 구조와 기능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역사 이래 크게 사실 바뀌지 않았는데 뇌 바깥의 세상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수백 년 사이에 인공빛이 생겼죠. 뇌의 이 바이오 클락 생체 시계에 근본적인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행성, 태양계 안에서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면서 태양빛의 전자기파죠. 태양빛을 받아서 바뀌어요. 네, 뭐가 바뀝니까? 자연빛이 바뀌면서 낮과 밤이 생겼죠. 그렇게 살고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그 뇌가 거기에 적응을 해온 것입니다. 99.9%. 그런데 최근에 400여 년, 산업혁명 200년 전후로 인공빛이 생겼죠. 전기가 생긴 건 그보다 훨씬 짧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인공빛이 생겼다고 하면 불과 몇백 년입니다. 이 몇백 년이 인간의 뇌에 이 식욕차 상액에 있는 바이오 클락을 교란시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리거가 생겨난 겁니다. 팝콘 브레인 정도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가 출현했죠. 2013년 팝콘 브레인과 2011년과 2024년 사이에 바로 알파고의 출현. 이제는 챗GPT, LLM 모뎀까지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영역을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는 이 시절. 네, 과연 뇌썩음이라고까지 이런 단어를 내어놓는 그 배경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이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안 하고 있을까요? 바깥의 환경은 인공빛이 생겼죠. 네,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안쪽의 뇌가 가장 근원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네, 수렵사회에서 산업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더 쉘로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 시간적 흐름에서 네, 두 번째 키워드가 나와요. 무엇이 가장 줄었을까요?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디지털 정보화 사회로 오는 이 과정에서 바깥의 환경은 인공빛이 생긴 겁니다. 안쪽의 환경에서 가장 줄어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키워드예요. 두 번째 키워드 기억하십니까? 바로 움직임.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 두 번째 키워드로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네, 안쪽의 뇌의 근본적인 기능 중에서 가장 줄은 것이 움직임의 저하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왜 있는 겁니까? 뇌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뇌가 없는 동물이 있죠? 네, 뇌가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죠. 식물에 뇌가 있습니까? 네, 해파리에 뇌가 있습니까? 뇌가 없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뇌를 가진 척추 동물인데요. 이 생물종의 진화에서 보면 우리는 동물이에요. 움직일 동자를 쓰죠. 애니멀, 애니마가 라틴어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움직이는 개체, 동물, 식물, 네, 박혀 있는 겁니다. 식물은. 개체가 움직이면 동물의 종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렵사회부터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그 산업사회에 비교하면 한 3분의 1 정도 줄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죠. 스마트폰을 보고. 농경사회, 아직도 지금 우리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농경사회에서 하루의 움직임과 도심에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한 5분의 1? 네, 한 10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실제 그 움직임을 가지고 비교하면. 수렵사회 비교하면 뭐 수십 분의 1이 되겠죠. 어쨌든 움직임은 저하되었는데요. 우리가 동물로서 갖고 있는 근본 기제가 신체의 움직임인데 지금 화살표 방향이 다 동물입니다. 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멍게도 뇌가 있다가 없어진다는 걸로 아주 유명하죠. 그 유생일 때는 이렇게 원시뇌가 있는데요. 바위 위에 딱 붙으면 자신의 뇌를 없애버립니다. 왜냐? 더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움직임의 진화에 대한 관점에서 모션, 움직임이 내재화된 생각, 움직임이 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 이 모션, 감정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언어 중추가 별도로 있는 아주 특별한 고등 동물이에요. 그리고 셀프 컨셔스, 자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이것을 관통하는 근본은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줄어들었을 때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흙을 밟지 않는 인류의 첫 세대가 출현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질환들이 일어난다. 네. 자율신경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겁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현대인들이 유별나게 일어나고 있는 또 질병 아닌 질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이란 건 말 그대로 근본적인 거잖아요. 네, 아마 의대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 근본적인 거니까요. 항상성에 대한 기제란 건 근본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생명의 아주 온전한 기능인데 그 온전한 기능이 깨어지고 있는 형국, 인공빛의 세상, 움직임의 저하,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의 출현,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스크린과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근원적인 변화는 어떤 것을 초래하느냐? 움직임이라는 것. 자율신경은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을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잘 먹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스턴트 음식이 많아졌죠. 네, 아주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졌죠. 건강으로 보면 잘 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평균 수명을 논하는 때가 아니니까요. 잘 잔다. 잘 못 자죠. 네, 왜냐?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육체적인 피로를 줄이면,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육체적인 피로가 감소하면 그 뇌기능도 회복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사회였으니까요. 하지만 도시 문명이 발달하고, 네, 심적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신체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심적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이 신체가 멈춘다고, 네, 이 심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것 때문에 뇌기능이 직접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은 과거와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죠. 지금은 단지 수면 시간을 늘린다고 과거의 수면의 효과를 갖지 못하는 시대라는 걸 아마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몸과 마음의 이 괴리감이 굉장히 커진 거죠. 즉, 몸과 마음은 함께 돌아가는 건데 몸에 대한 이 활동성은 현저하게 줄고 대신 심적인 활동은 현저하게 늘었는데 스트레스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오고요. 그런데 이 심적인 스트레스를 떠받치는 게 바로 또 몸인데 몸은 현저하게 기능이 줄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간극이 커진 거죠.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의 이 불균형은 더더욱 심화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현대인들의 뭐 열의 한 7명은 그 부교감 기능이 퇴화됐다. 자율신경이 불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온전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즉 신체 활동성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 심적인 스트레스만 어떻게 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질 않는다. 마음의 문제는 마음에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까요? 감정은 마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화살표에서 감정이 어디에서 출발한 거죠?
네, 모션에서 출발한 겁니다. 감정은 신체에서 출발해요. 감정의 뿌리는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감정이 힘들어서 이런 마음 상담을 받는다. 어, 생물학에서, 뇌과학에서 보면 조금 앞뒤가 바뀐 얘기 아닐까요?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정신질환의 많은 것들도 어디에서 들여다봐야 되느냐? 네, 우리 몸에 대한 거, 에너지 대사에 대한 거. 네, 그곳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마음의 문제를 마음을 붙잡고 푼다. 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다. 이 의미를 네, 조금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지덕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채덕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인류의 자연과학을 들여다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덕체의 서구 교육 모델의 오류를 지금은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식으로 배웠죠.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때다. 이것을 관통하는 저 기제에는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죠. The second brain, 제2의 뇌장. 집집마다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드실 거예요. 21세기 들어서 의학 패러다임을 바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또 볼 수 있죠. 장은 소화기관만이 아니다. The second brain, 제2의 뇌다. 장내 미생물,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21세기를 관통하는 의학의 전환입니다. 서구 의학에서 간과했던 많은 부분이죠. 미생물이 뭐 기껏해야 뭘 해? 이렇게 봤겠죠. 봤었습니다. 미생물이 발견된 지는 사실 오래되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죠. 네, 지금은 들여다보니 약 39조 마리의 1kg의 무게를 넘나든다는 이 39조 마리의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나는 세계라는 건, 그리고 그것이 이 연결된 미주신경을 통해서 네, 이 뇌에 연결되어 있죠. 더 구체적으로는 이 림빅 시스템, 되뇌 변형계 쪽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의 상태가 감정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치매, 파킨슨 연계 연구까지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인간의 몸과 뇌라는 건 외부적 환경에 적응하도록 아주 복잡하게 진화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집중하지 않았던 이 장신경계라고 부를 만큼 독자적인 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뇌에서 내려가는 신호는 10%, 비중으로 따지면요. 올라오는 신호가 90%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장은 뇌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이 잘못되면, 즉 장내 미생물의 조성비가 좋게 운영되지 않으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호르몬 중에 그 세로토닌 얘기를 하죠. 도파민, 세로토닌이 특히 이제 국가대표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평상시에 아주 기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세로토닌은 이 뇌에서 나오는 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어디 나오냐?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장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나 나의 일상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에 영향을 주는 일상이란 건 일단은 먹는 거죠. 네, 먹고 그거에 대한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일어나려면 또 잘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장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먹는 것만 잘 먹는다고도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에너지 대사가 잘 일어나게끔 하려면 또 많은 운동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키워드인 움직임에 대한 저하는 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이것도 들여다보면 아주 근본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움직임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가 지중해 식단을 이 장내 미생물의 아주 대표적인 식단으로 학계에서 꼽는데요. 그런 아주 자연주의적 식단, 인스턴트나 자극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인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집마다 이런 거 먹는다고 해결되는 차원이 아니다. 네. 자, 네 번째,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그리고 명상이라는 차원에서 마음 챙김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동양의 정신수행법이라고도 하는 이 서구는 명상이라는 문화가 없죠. 더 들여다보면 심신이원론, 몸과 마음은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이 마음의 작용이 몸에 영향을 미쳐?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오직 중요한 건 이성적 사유이니, 네, 몸의 경험에서 오는 것. 네, 이런 감각이 이성적 사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네, 차단하거나 이렇게 제한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성적 사유의 이론에서 철학에서 뭐 서구의 아주 근대 교육의 그 베이스 플레임이라고 하는 심신이원론이 확립되는 또 계기가 되었죠. 그렇듯 서구의 역사에서는 몸, 마음에 대한 분리가 아주 기본적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서구의 심리학이 마음 이론이잖아요. 오랜 역사에서 몸이라는 게 없었죠. 최신 심리학이 다 소매틱 계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신 심리학의 이 소매틱, 인체, 신체란 뜻이에요. 그런 걸 접목하는 그것이 최신의 이론으로 나온 그 배경도 이 지구촌이 이제 연결성이 일어나면서 심신이원론의 역사를 가진 서구와 심신일원론, 몸과 마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동양의 사상 철학이 이제 만난 겁니다. 그 지점에 명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구의 명상의 대중화가 일어났던 게 이 MBSR이라고 하는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꼭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요. MBSR 어디에도 명상이란 단어는 없으니까. 실제 미국에서는 마인드풀리스가 메디테이션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용어입니다.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MBSR, 이 S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리덕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마인드풀리스. 이거를 이제 그 번역을 하다 보니 마음챙김 뭐 얘기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마음챙김 명상을 붙인 건데 공식적으로는 그냥 마음챙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챙김이라는 것이 이 동양의 오랜 정신 수행의 뿌리라고 하는 메디테이션과는 어떤 관계냐?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풀리스가 불교의 수행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이 MIT의 존 카바친 교수의 스승 중에 우리 불교 조계종의 큰 스님인 숭산 스님이 그 가르침을 줬습니다. 어쨌든 아시아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메디테이션의 측면에서 보면 이 마인드풀리스는 그 관문이에요. 네, 관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네,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네, 몸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명상은 심신일원론의 역사를 가진 동양에서는 명상이 곧 심신수행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고 또 고대 한국에서 보면 선도라는 것이 아주 있었죠. 심신쌍수,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오히려 마음이 아니라 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신라의 화랑, 고구려의 어떤 그 벽화에도 이렇게 막 공부하는 벽화가 있진 않죠. 기본적으로 몸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도의 핵심 요체가 몸에서 구하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수승화강, 정충기장, 신명, 심기혈정, 이 몸에 대한 부분이 아주 핵심이고요. 또 서구는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정기신, 삼원사상을 기반으로 가고 있죠. 이 마인드풀리스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이 뭐라고 할까요? 내려보면 되뇌 피질, 이런 알아차림 현상에 그 포인트를 두고 하느냐, 네, 몸, 마음 전체에 대한, 더구나 이제 에너지에 대한 영역까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그것까지 근본으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리스는 그 명상으로 보면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그 이면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요. 현대인들이 아까 얘기 드렸죠. 그 신체 기능이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고 심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적 명상이에요. 명상으로 범주로 보면 정적 명상입니다. 잘 안 되겠죠. 현대인의 몸이 이 정적 상태를 견디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그렇게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풀리스의 효과나 이런 논문은 뭐 수천 편이 나와 있고요. 마인드풀리스라는 저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썩 효과를 아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 오히려 동적 명상과 정적 명상의 결합.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내교학과에는 내교 명상이라는 것을 오히려 인도 힌두스탄 대학의 학점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는 건 K 메디테이션입니다. 네, 마인드풀리스가 아니에요. 왜냐? 인도에는 이제 요가의 나라죠. 네. 인도 요가는 기본 동적 명상이에요. 몸을 아주 기반으로 하고 호흡에 대한 걸 중요시 하는데요. 또 이 차크라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죠. 우리나라를 보면 단전 시스템이 거기에 이제 비견되는 건데 그런 에너지 명상에 대한 원리 체계를 가진 나라가 대표적으로 두 나라입니다. 인도와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 내교육 명상은 이 한민족의 전통의 선도의 원리 체계 플러스 뇌과학을 접목해서 좀 현대적으로 체계화한 교과예요. 예, 그것을 가지고 해외 좀 요즘 한류의 시대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향이 좋습니다. 마인드풀리스 같은 이런 명상의 세계로 시작하는 것은 적극 추천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이 과도한 정보의 흐름과 또 이거를 재정리하는 정신을 차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많죠. 이 서구에서 이런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이 명상을 도입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또 이건 아주 인간의 역량 차원이에요. 인간의 바깥쪽의 어떤 역량, 이런 정보의 사회에서는 이 내면에 숨어 있는 어떤 브레인 파워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서구의 교육 방식으로는 남과 다른 사고, 어떤 영감과 통찰, 근데 거꾸로 이런 위즈덤 2.0 같은 구글의 Search Inside Yourself 같은 것을 보면 동양의 메디테이션에 엄청 주목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주로 마인드풀리스 계열입니다. 네. 스티브 잡스도 일본의 젠 선명상을 엄청 훈련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지금의 뇌과학에서 보면 당연히 몸, 마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우리가 알아차린다. 어떤 느낌이라는 현상, 어떤 정서에 대한 기제는 화살표 보이시죠?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아니에요. 지금은 마음에 대한 어떤 현상, 어떤 인사이트 같은 뭔가의 마음의 아주 고도의 높은 상태를 가지려면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은 아주 기본적인 거다. 몸에 대한 이런 상태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좋은 심신 상태를 만든다? 허상 같은 얘기입니다. 정적 명상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이유가 이 움직이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몸의 상태를 바로잡지 않은 채 마음의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다? 괴리감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생들은 아마 한 3분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눈을 감고 3분을 있는다? 네, 우리가 뇌파 같은 거 보통 이제 배경 뇌파라고 하는요. 외부에서 자극을 주지 않은 채 가만히 있을 때 나오는 뇌파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친구들은 한 10년 전과 5년 전과 비교하면요. 결코 쉽지가 않다.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네. 자, 마지막 내적 역량 5번째 키워드인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의 마지막 지점이자 전체에 대한 걸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아이스버그라는 모델인데요. 스펜서 앤 스펜서의 심리학자의 모델인데 이 빙하 위쪽에 보이는 부분 보이죠? 보이는 부분은 기술과 지식, 즉 교육과 훈련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서구적 어떤 관점이었죠. 그래서 뭐 이 교과를 쪼개고 엄청 인적 자원 개발을 한 거죠. 이것을 이제 내교육학 차원에서는 외적 역량이라고 좀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된 지금 이제 필요한 건 내적 역량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들이 다 이제 검색이 되고 대체가 되어
가고 있는데 더욱더 빠른 속도로 되겠죠. 지금 필요한 건 이 빙하 아래쪽이에요. 이 회복 탄력성, 정서에 대한 기재,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 똑같은 걸 학습해도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 30분을 집중하는 사람, 3시간을 집중하는 사람, 또 어떤 큰 일들이 생겼을 때, 닥쳤을 때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 이 결국은 다 안의 문제. 바깥쪽의 역량을 잘 발휘하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안에 게 단단한 겁니다. 지금 인간에게 21세기 필요한 것은 이 내적 역량 개발에 대한 부분이. 근데 이것의 특징은 셀프입니다. 결국은 내가 해야 돼요. 네. 사실은 교육과 훈련은 잘 주어지면 어느 정도 따라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학원, 뭐 좋은 학습 체계, 교육 환경 이런 게 잘 만들어지면 됐는데 이 내적 역량의 특징은 셀프 임파워먼트. 네, 드러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누가? 내가. 나의 깨어 있음이 중요한 거죠. 이 내교육학이란 건 외적 역량보다 내적 역량 개발에 대한 그 휴먼 테크놀로지, 네, 인간의 기술이라고도 하고요. 융합 학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내적 역량 개발에 대한 부분이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교육의 원천 기술, 내교육의 보통 이 커리큘럼이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향상되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이 보스라고 하는 뇌를 잘 운영하는 5스텝을 갖고 체계화된 겁니다. 많은 융합 학문들을 통해서요. 여기에 5단계가 있는데 1단계 보면 뇌 감각 깨우기, 브레인 센서타이즈. 1단계가 감각을 깨우는 겁니다. 왜냐? 감각의 상실의 시대니까. 나를 브레인 롯 기억나시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시대.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려야 돼. 그리고 내가 변화하고 싶다는 내적 동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2025년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5가지 키워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장 교수의 내교육 TV, 네, 이번 시간은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